제58편 유란시아의 생명태동. 사타니아 전체에서 생명체 변형 행성인 유란시아와 비슷한 세계는 61개밖에 없다. 거주되는 세계들 대부분은 이미 확정된 기법에 의해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한 구체에서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이식을 위한 그들의 계획에 있어서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는 십진법 행성으로 지정되고 생명 운반자들의 특별 등록에 배정된다. 그러한 행성에서 우리는 생명의 표준 우주 유형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생명 실험을 수행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1. 물리적 생명의 선행 조건. 6억 년 전에 생명운반자들 위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유란시아에 도착하였으며, 사타니아 체계의 606번의 세상의 생명체를 태동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물리적인 조건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사타니아에서 내봐돈 생명 원형틀을 전수하는 606번째 체험이었으며, 지역 우주의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생명 설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변형을 시도하는 60번째 기회였다. 구체가 진화 순환 주기를 개시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성숙되기 전에는 생명 운반자가 생명을 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성의 물리적인 진보에 의해서 유지되고 수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생명 발전을 준비할 수도 없다. 사타나의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의 염화 나트륨 원형틀을 구체적으로 투사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충분한 소금기를 갖게 되기 전에는 그것을 심는 단계가 진행될 수 없었다. 유란시아 유형의 원형질은 적당한 소금기의 용액 속에서만 기능할 수 있다. 조상이 되는 식물과 동물. 모든 생명은 소금용의 서식지에서 진화되었다. 그리고 비록 매우 고등의 유기체 육지동물도 바로 이 동일한 본질적 소금용 해액이 혈류로서 그들의 몸체를 자유롭게 적시며 글자 그대로 잠기어 모든 각각의 미세 세포가 이 소금기에 잠겨 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 몸체에 두루 순환하지 않으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너희들의 원시 조상들은 짠바다에서 자유롭게 순환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바로 이 바다와 같은 소금 용해가 너희들의 몸속에서 자유롭게 순환하고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들의 첫 원형질 반응이 행성에서 기능하도록 자극을 주었던 소금물과 비교될 수 있는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의 화학적인 용액으로 각각의 독립된 세포를 적셔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유란시아는 모든 면에서 해양 생명의 초기 형태들을 부양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진화되어 가고 있었다. 지구와 가까운 공간의 지역들에서 우리가 결정하였던 것이 전개되는 물리적 환경, 지상과 공간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발전이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러한 생명 형태들을 수립할 수 있는 미래의 시도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생명 운반자들의 사타니아 위원회는 대륙 땅 덩어리가 더 나뉘어져서 실제적인 생명이식이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내륙 바다와 보호된 만들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기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생명이 해양으로부터 기원된 행성에서 생명이식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들은 수많은 내륙의 바다들, 끝없이 펼쳐진 수심이 얕은 해안선과 보호된 만들에 의해서 제공되었으며, 지구상의 물들의 바로 그와 같은 분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고대의 이러한 내륙해들의 깊이는 500 내지 600피트를 거의 넘지 않았으며 태양 광선은 해수 600피트 이상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원시 식물 생명이 땅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러한 후대에 온화하고 균일한 기후를 가는 해안선에서였다. 그곳의 대기 속에 있는 높은 농도의 탄소는 새로운 땅에 신속하고 무성한 성장의 다양한 생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대기 상태가 식물의 성장에 이상적이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지표면에 살 수 없었으며,
사람은 더욱 그러하였다. 2. 유란시아의 대기. 행성의 대기는 태양의 전체 비방출 중에서 약 20억 분의 1을 지구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만약에 북아메리카에 비치는 광선에 대하여 시간당 1kW마다 2센트의 비율로 돈을 매긴다면 연간 사용량에 대한 비용은 약 80경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태양 광선에 대하여 시카고시에 부과될 비용은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태양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빛만이 너희들의 대기에 끼치는 태양의 기여가 아니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파장들을 포함하여 광대한 태양 에너지들이 유란시아에 내려 쪼이고 있다. 스펙트럼의 자외선 맨 끝 부분에 있는 태양 방사능 물질의 대부분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짧은 파장들의 대부분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10마일 상공 전역에 있고 그리고 다시 외부 공간으로 10마일 확장되는 오존층에 의해서 흡수되며 지구 표면에 영향을 끼치는 오존은 오직 10분의 1인치 두께에 해당되는 층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량이고 겉보기에 별로 대단치 않은 이러한 오존이 태양 광선 속에 있는 위험스럽고 파괴적인 자외선 방사능 물질로부터 유란시아 거주민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 오존층이 조금만 더 두터워도 너희들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가장 필수적인 비타민들 중 하나의 근원이 되며 현재 지구 표면에 쪼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외선이 차단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서 상상력이 빈약한 일부의 물질주의자들은 아직도 물질 창조와 인간 진화를 하나의 우연한 현상으로 보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유란시아의 중도자들은 우연한 현상적 법칙과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5만 가지 이상의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사실들을 수집하였었으며 그들은 그것들을 토대로 하여 물질 창조의 지능적인 목적의 현존을 분명하게 실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질 우주의 계획과 창조, 그리고 유지에서 마음이 현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영역 밖에서 발견된 10만 가지 이상의 것들에 대한 목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태양은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치명적인 광선을 쏟아내고 있고 유란시아에서의 너희들의 쾌적한 삶은 독특한 이오존층의 작용과 유사한 겉으로 보기에 유연하게 보이는 40가지 이상의 보호 작용들의 우연한 영향에 기인되고 있다. 밤의 대기에 담요 효과가 없었다면 방열 작용으로 인하여 열이 너무도 신속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열 공급이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지구 대기의 아래쪽 5 내지 6마일은 대륙권이다. 이곳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바람과 공기 흐름의 지역이다. 이 지역 위의 아래가 전리층이고 그 위에는 성층권이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6 내지 8마일에 이를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하강하며 가장 높은 곳의 온도는 화씨로 약 영하 70도에 이른다. 화씨 영하 65 내지 70도에 이르는 이런 온도는 그 다음 40마일을 올라가는 동안 변화가 없으며 온도가 일정한 이 구역이 성층권이다. 45 내지 50마일의 고도에서 온도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온도 상승은 오로라 현상이 있는 높이까지 계속되어 화씨로 1200도까지 올라가며 이러한 강한 열로 인하여 산소가 이온화된다. 그러나 이렇게 희박한 대기의 온도는 지구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열과 거의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전체 대기의 반 정도가 지표면으로부터 3마일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구 대기의 높이 약 400마일은 가장 높은 오로라 유광에 의해서 식별된다. 오로라 현상은 태양 흑점, 지구의 열대성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처럼 태양의 적도 위와 아래에서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태양의 폭풍과 직접 관련된다. 그러한 대기권 불안은 적도의 위와 아래에서 생겼을 때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게 된다. 빛의 파장을 변경시키는 태양 흑점들의 힘은
이러한 태양 소용돌이 중심부들이 막강한 자력처럼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자장은 태양 흑점 분화구들로부터 지구 바깥쪽 대기로 대전된 입자들을 뿜어내며 그곳에서 그것들의 이온화 작용이 그러한 장관의 오로라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태양 흑점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혹은 그 직후에 그 점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적도 부근에 위치하였을 때 가장 큰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 나침반도 이러한 태양 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가 뜰 때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치고 해가 질 무렵에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지만 태양 흑점 주기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나침반의 이러한 편차는 거의 2배에 이르게 된다. 날마다 일어나는 나침반의 이러한 변화는 태양 광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층부 대기에 증가된 이온화 현상에 대한 반응이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장파 그리고 단파 방송이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성층권 밖에 있는 서로 다른 정도로 충전된 두 개의 전도 구역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방송 상태는 이러한 외부 전리층들의 구역에서 가끔 거세게 일어나는 심한 폭풍우에 의해서 때로 교란되기도 한다. 3. 공간 환경. 우주 물질화의 초기 기간 동안에 공간 구역들은 거대한 수소 구름들, 먼 공간에 두루 많은 구역들을 지금도 특징지는 그렇게 광대한 먼지 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렬한 태양들이 파괴하고 복사 에너지처럼 분산시킨 유기체 물질의 대부분은 기원적으로 초기에 나타난 공간의 수소 구름들 속에서 형성되었다. 어떤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보다 큰 수소 덩어리들의 핵심부에 원자 분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자 생성과 분열의 모든 현상은 극도로 가열된 성문에서 일어날 때 복사 에너지의 짧은 공간 광선들에 분출되는 밀물의 창발이 뒤따른다. 동반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사들은 유란시아에서 알려져 아는 공간 에너지의 형태이다. 우주 공간의 이단파 방사선 에너지 충전은 유기체 공간 권역들 속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복사 에너지의 형태들보다 400배나 더 크다. 짧은 공간 복사선들의 출력이 타오르는 성문으로부터, 팽팽한 전기장으로부터, 외부 공간으로부터 또는 광대한 수소 먼지 구름들로부터 오던지 온도와 중력 그리고 전기적 압력의 파동과 그것들 속에 갑자기 일어나는 장력의 변화들에 의해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공간 광선들의 기원에서 생겨나는 것들은 회전하는 물질의 궤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조화 우주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변형된 원으로부터 극심한 타원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일한 물리적 지대 안에서조차 보다 큰 물질의 운동과는 간혹 반대 방향으로 전자의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조건들 역시 크게 변경될 수 있다. 광대한 수소 구름들은 실제적인 조화 우주 화학적 실험장이며 진화하는 에너지와 변형되는 물질에 대한 모든 현상들을 거두어둔다. 또한 거대한 에너지 활동들이 매우 빈번하게 겹쳐짐으로써 광범위하게 뒤섞이는 거대한 운성들의 변두리에 있는 가스들 속에서 발생된다. 그러나 이 거대하고 널리 퍼진 공간의 에너지 활동들은 유기적 생명, 살아있는 물체와 존재들의 세포원 형질에 작은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공간의 이러한 에너지 상태들은 생명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복사 에너지의 보다 긴 방사선들의 어떤 것들이 그런 것처럼 세포 원형질의 원초적인 요소들에 뒤이어 일어나는 변형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생명 운반자들이 이식한 생명은 우주 에너지의 짧은 공간 방사 광선들에 의해 엄청난 홍수에 모두 충만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 모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조화 우주 조건들은 생명 운반자들이 유란시아의 생명 형성을 실제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전에 적당한 상태로 진화되어야만 하였다. 4. 생명체 태동기. 우리가 생명 운반자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 행성들에게 생명을 운반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유란시아에는 어떤 생명도 가져오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생명은 독특한 것이며 지구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이곳 구체는 생명 변형의 세계이며 이곳에 나타난 모든 생명은 바로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형성하였다. 유란시아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실제하는 세계는 사타니아의 전 지역에 전혀 실제하지 않으며 네바돈 전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5억 5천만 년 전에 생명 운반자 무리다는 유란시아로 돌아왔다. 우리는 영적인 힘들과 초물리적 기세들과 협력하여 이 세계에 대한 기원적인 생명 원형틀들을 조직하고 창시하였으며 구체의 쾌적한 물속에 그것들을 심었다. 행성 영주인 칼리가스티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성 생명은 가외 행성 개인성들은 제외하고 우리들의 기원적이고 동일하며 동시적인 세계의 해양 생명의식들에 의해 기원되었다. 이러한 세계의 생명의식들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중앙 혹은 유라시아 아프리카, 동부 혹은 오스트랄라시아 지역, 그리고 그린란드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하는 서부 지역이다. 5억 년 전에 원시 해양 식물 생명이 유란시아에 성공적으로 태동되었다. 남북 아메리카를 위시하여 그린란드와 북극 대륙이 서쪽으로 오랫동안 서서히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는 동쪽과 서쪽에 바다 골짜기, 본래의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지중해 분지를 조성하면서 약간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남극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에 의해서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대륙이 남동쪽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날 이후로 멀리 떠내려갔다. 우리는 분리되는 대륙 땅덩어리의 동서방향 골짜기에 있는 중앙 바다에 보호된 열대 기후의 만들 속에 원시 형태의 해양 생명을 심었다. 세계의 해양 생명의식을 시행하는 우리들의 목적은 나중에 땅이 분리되어 나갈 때 각각의 대륙 땅덩어리들이 그 온화한 바닷물 속에 이 생명을 잘 가져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땅의 생명이 태동되는 후기 시대에 표류하는 이 대륙 땅덩어리들이 거대한 해양의 물로서 분리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5. 대륙의 이동. 대륙의 땅의 표류는 계속되었다. 지구의 핵심부는 입방 인치당 거의 25,000톤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져서 중력에 의한 엄청난 압력 때문에 쇠처럼 농도가 짙어지고 단단해졌으며 내부 깊숙한 곳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굉장히 가열되어 있다. 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온도는 점차 증가하며 중심 부분은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약간 더 높다. 지구 덩어리의 바깥 표면 1000마일은 주로 다양한 종류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밑으로는 보다 조밀하고 무거운 금속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 그리고 대기권이 생기기 전의 시대 전체 동안에는 세계는 뜨겁게 가열되고 녹아 있어서 거의 액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안쪽으로 가라앉았다. 오늘날 표면 근처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고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된 것들, 나중에 대규모의 용암으로 흘러나온 것들, 그리고 그보다 더 후기의 운석들에 의해 쌓인 것이다. 지표층은 약 40마일의 두께로 되어 있다.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 부분은 다양한 두께의 녹아있는 현무암 바다 바로 위에 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바다는 녹아있는 용암으로 된 유동하는 층으로서 높은 압력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지구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여 지구 표면을 안정화하기 위해 항상 이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대륙들은 녹아있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이 바다 위에 여전히 떠 있다. 이러한 보호 환경이 아니었다면 보다 심각한 지진들이 세상을 흔들어서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었을 것이다. 지진들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딱딱한 지표층이 미끄러지고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발생된다. 지구 지각의 용암층이 냉각되면 화강암이 된다. 유란시아의 평균 비중은 물 비중의 5.5배보다 약간 더 무거우며
화강암의 비중은 물 비중의 3배보다 조금 가볍다. 지구 핵심부는 물 비중의 12배에 해당된다. 바다 밑바닥은 땅덩어리들보다 더 밀도가 높으며 이것 때문에 물 위로 솟아나있는 대륙들이 유지되는 것이다. 바다 밑바닥이 해수면 위로 돌출하게 되면 그것들이 주로 현무암, 땅 위에 있는 화강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용암의 형태로 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서 대륙이 해저보다 가볍지 않다면 중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겠지만 그러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해양의 무게는 해저에 점점 더 센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보다 낮은 곳에 있지만 비교적 더 무거운 해저의 지층들은 그 위에 있는 물의 무게를 더해진 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보다 가벼운 대륙들의 무게와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대륙들은 해양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해저 계층에서 대륙이 주는 압력은 평방센티미터당 약 550kg에 달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해저로부터 4,600m로 솟아있는 대륙이 가하는 압력이 될 것이다. 해저의 수압은 평방센티미터당 약 137kg에 불과하다. 이러한 압력 차이는 대륙이 해저 쪽으로 미끄러지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 시대 동안의 해저의 침강은 하나뿐이었던 대륙의 땅 덩어리를 밀어 올려서 측면의 압력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 가장자리가 비탈길로 미끄럽게 내려가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 바다의 물속에 들어가 밑에 깔려있는 반쯤 끈적거리는 용암 위로 그렇게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는 높이로 밀어 올렸다. 이것이 대륙의 압력을 너무나 충분히 보상하였기 때문에 이때의 고대 아시아 대륙 동쪽 연안에는 폭 넓은 균열이 발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동쪽 해안은 그 후로 계속 인접한 해양 심해의 낭떠러지 위에 맴돌고 있고 물속에 있는 무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위협을 받고 있다. 6. 과도기. 석 5천만 년 전에 식물로부터 동물 생명으로의 변천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아늑한 열대성 기후의 만과 분리된 대륙들의 광대한 해변의 작은 늪의 얕은 물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모두 기원적인 생명 원형틀들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것인데 점차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초기의 원시 식물 형태의 생명과 후기에 잘 조직된 동물 유기체 사이에는 많은 변천 단계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과도기 점액질이 잔존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식물이나 동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식물 생명에서부터 동물 생명에 이르기까지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더라도 그리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부터 가장 복잡하고 발전된 유기체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식물들과 동물들에 대한 점진적인 연속성을 발견하더라도 너희들은 동물계의 엄청난 분할들의 사이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이전 동물 유형의 가장 발전된 것과 인간 종족의 원시인 사이의 연결고리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소위 잃어버린 연결고리들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언제까지나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동물 생명체 종들이 발생하였다. 그것들은 미세한 변화들이 점차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진화된 것들이 아니다. 그들은 충만한 성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생명으로 나타났으며 갑자기 나타났다. 새로운 종족들과 다양한 계층의 생명 유기체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전적으로 생물학적, 순전히 자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초자연적인 간섭은 전혀 관련되지 않는다. 해양의 적당한 정도의 소금기 속에서 동물 생명이 진화하였으며 해양 생명의 동물 몸체 속으로 소금기에 물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해양이 줄어들고 소금 농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자 바로 이 동물들은 소금기를 보존하는 독창적인 기법에 의해서 자신의 체액 속에 적당한 정도의 염화 나트륨을 유지하는 능력을 습득하여 민물 속에서 생존되는 방법을 체득한 그 유기체들과 똑같이
자신의 체액 속에 있는 소금기를 줄이는 능력을 진화되었다. 바위 속에 들어있는 해양 생명 화석들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들 원시 유기체들의 초기 조절 투쟁을 발견할 수 있다. 식물들과 동물들은 이러한 조절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끊임없는 변화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하여 애쓴다. 생명의 모든 새로운 계층들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인 장치는 물리 법칙의 작용에 응답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마음 자질은 타고난 뇌의 수용 능력에 따른 보조 마음령들의 증여이다. 마음은 물리적 진화가 아니라 순전히 물리적이고 진화적인 성장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뇌의 수용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거의 끝없이 순환되는 획득과 손실, 조절과 재조절을 통하여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퇴보 또는 전진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조화 우주 합의를 달성하는 존재들은 존속되지만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들은 도태된다. 7. 지질학상의 역사책. 생명태동기와 원생대 기간 동안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였던 바위 덩어리들의 광대한 무리는 지금은 지구 표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쌓인 모든 퇴적물의 아래로부터 솟아오를 때 그곳에서는 오직 식물과 초기의 원시동물 생명의 화석 유물들만이 발견될 것이다. 더 오래된 물에 의해서 퇴적된 이 바위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 후에 이루어진 지층들과 뒤섞였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이 초기 형태의 식물 생명들 중 일부분의 화석 유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에 가장 높은 층에서는 초기 해양 동물 유기체의 보다 원시 형태들 일부가 간혹 발견될 수도 있다. 초기의 동물과 식물의 해양 생물체로 이루어진 화석이 들어있는 가장 오래된 이 성층암 지층들은 많은 곳에서 분화되지 않은 고대의 바위 위에서 직접 발견될 수 있다. 이 시기의 화석들 속에는 해초, 산호 모양의 식물들, 원시 원생동물 종류들, 그리고 스펀지처럼 생긴 변천기의 유기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의 바위층 속에 그러한 화석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것들의 퇴적기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은 이러한 초기 시대에 두루 매우 희소하였고 지구 표면으로 단지 서서히 나아갔을 뿐이다. 이 고대의 바위들이 현재 지구 표면에 있거나 표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륙 전체의 약 8분의 1에 걸쳐 있다. 가장 오래된 성층암 지층인 변천기에 이루어진 이 돌의 평균 두께는 약 1.5마일에 이른다. 어떤 지점에서는 고대 이 바위 덩어리들이 3마일에 이르는 두께를 갖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대부분의 지층들은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원시 화석이 들어있는 고대 이 바위 지층이 동부와 중앙 지역, 그리고 캐나다의 북부 지역의 지표면에 돌출되어 있다. 또한 그곳에는 펜실베이니아와 고대의 에디론덱 산들로부터 시작하여 미시간과 위스콘신, 그리고 미네소타를 거쳐 서쪽으로 뻗어나간 이 바위층으로 이루어진 동서방향의 간헐적인 산맥이 있다. 뉴펀드랜드로부터 엘라베마로, 그리고 알래스카로부터 멕시코로 이어지는 다른 산맥들도 있다. 이 시대의 바위들이 세계 곳곳에 노출되어 있지만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그랜드 캐넌과 슈피리어 호수 근처의 지역에 있는 바위들처럼 쉽게 확인되는 곳이 없으며 그곳에서 이 원시 화석이 들어있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이 바위들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융기와 지표면 변동을 증명한다. 껍질에 가장 오래된 화석이 들어있는 지층인 이암석층은 주름이 지고 겹쳐졌으며 지진으로 인한 융기와 초기의 화산 활동의 결과로 기괴한 모습으로 뒤틀어졌다. 이 시기의 용암 분출은 많은 철과동, 그리고 납을 지구 표면 가까이 가져왔다. 위스콘신에 있는 세인트 크로익스 계곡보다 더 생생하게 그러한 활동들이 보이는 장소는 이 지구 위에 거의 없다. 이 지역에서는 127회에 달하는 연속적인 땅 위로의 용암 분출과 이어지는 침수 현상,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바위의 퇴적이 일어났었다.
대부분의 상층부 안반의 침전과 간헐적인 용암 분출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구조들의 밑바닥이 지구 속 깊은 곳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약 6, 7 공개에 지나간 시대들의 증화된 기록들이 현재 밖으로 드러나 있다. 대부분의 땅이 해수면과 거의 동일하였던 이러한 초기 시대에 여러 차례의 연속적인 침강과 융기가 발생되었다. 지구의 지각은 비교적 안정된 후기 시대에 막 접어들고 있었다. 초기 대륙의 표류에 굽이치는 현상들, 상승과 하강 작용들로 인하여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주기적으로 물에 잠겼다. 원시 해양 생명의 이 기간 동안 광대한 지역의 대륙 해안선이 작게는 몇 피트에서 크게는 반마일에 이르기까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더 오래된 사암과 여감의 대부분은 이러한 고대의 해안선이 침전 퇴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초기 성층에 들어있는 퇴적암들은 생명의 기원 훨씬 전 지구 전역에 퍼진 해양의 시기에 형성된 지층들 바로 위에 놓여 있다. 이들 변천기 안반 퇴적의 상층의 일부에는 소량의 이파남이나 어두운 색깔의 점파남이 들어있으며, 이것은 유기질 탄소의 실제를 의미하며 계속된 석탄기 동안의 지구 위에 널리 퍼진 식물 생명 형태들의 조상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암석층 속에 있는 구리 성분의 대부분은 물의 침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것은 더 오래된 바위들 틈 속에서 발견되며 고대에 보호된 해안선에 있던 완만한 늪지대의 물로부터 응축된 것이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철광들은 층을 이루지 않은 더 오래된 암석들 속에, 그리고 생명 형성의 변환기의 층을 이룬 후대의 바위 속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퇴적층과 분출된 지층 속에 위치한다. 이 기간에 지구 전체의 물속에는 생명이 퍼져 있었으며 해양 생명이 유란시아에 성공적으로 조성되었다. 깊이가 얕은 광대한 내륙의 바다들 밑바닥은 풍부하고 울창하게 자라나는 식물들로 점차 가득 차게 되었으며, 반면에 해안선의 물에는 단순한 형태의 동물 생명들이 무리를 짓고 있었다. 모든 이 이야기는 지구 전체에 기록된 광대한 암석 역사책의 화석에서 생생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만 한다면 거대한 이 생물 지질학적 기록들 속에서 반드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대의 해저 지층들 대부분은 현재 육지 위로 높이 솟아올라 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 퇴적된 지층들은 그 초기의 생명들이 어떻게 투쟁하며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준다. 너희들 중에 어떤 시인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도 한때는 살아 있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로 맞는 말이다. 현재 지구에 거하고 있는 유란시아 생명 운반자 무리단의 일원에 의해 제시되었음.